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엔비디아 또 2.57% 급등, 시총 2조 6천억 달러 돌파. 전일 9% 이상 폭등한 엔비디아가 또 2% 이상 급등하며 시총이 2조 6천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현지 시간 24일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는 전거래일보다 2.57% 급등한 1,064.69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로써 엔비디아의 시총은 2조 6천억 달러를 돌파한 2조 6,190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위 애플과 3천억 달러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엔비디아발 랠리로 델 4.3% 상승 신고가, 올 들어 2배 급등. 엔비디아발 기술주 랠리가 펼쳐진 가운데 PC 및 서버 제조업체 미국의 델 테크놀로지의 주가가 4% 이상 급등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현지 시간 24일 뉴욕 증시에서 델은 전거래일보다 4.3% 급등한 160.18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사상 최고치입니다. 이더리움 내년엔 14,000달러 간다. 미국 SEC가 지난 23일 8개의 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했습니다.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이후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오른 만큼 향후 이더리움의 가격 움직임에도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26일 암호화폐 업계에 따르면 이더리움은 SEC의 현물 ETF 승인 직후 국내에서 53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불과 5일 전 420만 대에서 거래됐었는데 100만 원 가까이 오른 겁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한때 3,933달러를 기록하면서 4,000달러를 넘봤습니다. 중동 불안의 상하이 운임지수 2,700 돌파, 코로나 여파 이후 최고치. 해상 물류 운임비를 보여주는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2,700선을 돌파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가 있었던 2022년 9월 이후 1년 8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중동 정세 불안으로 수에즈 운하와 홍해를 거치는 항로가 막혔는데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물동량 수요는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원송료가 비싸지자 국내 수출 기업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정부는 우선 중소기업에 전용 선복을 제공하는 등 단계적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증시8 오늘의 승부주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엔비디아 효과로 뉴욕 증시에는 다시 한번 AI 랠리가 이어지게 됐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나스닥은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다만 금리 인하에 대한 시점은 조금씩 늦춰지고 있습니다. 먼저 모건 스탠리가 금리 인하 시기를 7월에서 9월로 늦춘 바 있고요. 골드만삭스도 여기에 좀 힘을 보태면서 9월로 인하 시기를 좀 늦추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주는 1분기 GDP 발표, 베이지부 그리고 PCE 지수 발표를 기다리면서 움직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한 주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전략들 꼼꼼하게 체크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증시8 오늘의 승부주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종훈 PD입니다. 이번 주도 이제 힘차게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 금요일에 조금 걱정들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대략 제가 시장 보니까 1,500개 이상 종목이 좀 하락하는 것 같았고요. 기관 외국인이 쌍끌이 매도를 하면서 이제 조금 그 전날 미국장에서 좀 안 좋은 시그널이 있었죠. 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살짝 멀어진다고 할까요? 뭐 엔비디아 실적 때문에 살짝 기대하신 분들도 있었겠지만은 아침부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멀어지는 타이밍에 또 외신에서 삼성전자가 테스트에 불발했다라는 오보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삼성에서는 반박을 했으니까 그래서 그 뉴스를 통해서 이제 삼성전자를 필두로 반도체주가 전체적으로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요일 시장에 좀 많이 암울하셨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주 시장을 쭉 보면서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현재 우리나라 시장은 주도주가 잠시 부재하는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제가 저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좀 골고루 오르는 것 같다. 거기에는 실적과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 이 가운데서 좀 순환매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근데 이제 저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지금 순환매로 올라가는 특히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 전력 설비,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음식료 업종도 마찬가지, 화장품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서 단기 모멘텀으로 끌날 것인가 아니면 올해부터 2년 쭉 장기적으로 트렌드가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보셔야 될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의 승부주에서는요. 단기적으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이 해당 섹터가 트렌드를 살려갈 수 있을 것인지를 조금 옥석 가리기를 계속 해드릴 예정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개편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증시팔 오늘의 승부주 꼭 시청해 주시면 좋은 정보 얻어가실 수 있을 거라 저는 믿고요. 자, 그러면 금요일에 안 좋은 시장 속에서 우리 두 분의 전문가님의 수익률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희 대표님 금양그린파워, 와 좋은 수익률이네요. 3.4%. 그리고 우리 김성규 전문가님 에브리봇 3.3% 견조한 수익률을 거뒀습니다. 금요일 시장이 안 좋았던 거를 생각해 보면요. 지금 오늘의 승부주는 아침 8시에 공개해드리고 오늘장 내일장 3시 반에 장 마감하면 수익률을 쫙 하고 공개하는 하루치 수익률입니다. 그래서 두 분의 전문가님의 수익률 3%대 이상의 수익률을 냈다. 금요일 시장 안 좋았다. 상당히 견조한 수익률을 저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은 유창희 대표의 마태 금양 그린파워를 AS 받을 겸 지금 그린 에너지 중에서도 태양광이 급등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태양광은 특히나 우리 주식하시는 분들한테는 애증의 또 섹터 아니겠습니까? 그 이제 이 태양광이 예전에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장기적으로 트렌드를 갈 거라 생각해서 많이 몰빵을 하셨다가 큰 피해를 보셨고 이번에도 역시 단기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이게 트렌드를 살려갈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은 그냥 또 한번 속아보자 이런 마음으로 해야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에너지 이슈가 단발로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꽤 이게 오랫동안 좀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그 시작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아니라면 전력 인프라주가 이게 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력 인프라주가 이렇게 갔다는 얘기는 그게 후속 조치로 에너지 인프라가 같이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지난주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아직 어디가 딱 정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일단은 풍력보다 약간 태양광이 조금 우위에 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원자력보다는 약간 천연가스 쪽이 좀 우위에 있다. 그러면서 이제 뭐 ESS라든지 SOFC가 보완적인 역할을 해줄 거라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퍼스트 솔라 차트 한번 잠깐 보여드린다면 지난 그 금요일에요. 한 10% 정도 종가상으로 10% 정도 올랐습니다. 근데 지난 그 수요일에도 18% 거의 20%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고 하루 잠깐 쉬었다가 금요일에 바로 10% 상승을 하면서 지난주만 하더라도 $180이던 주가가 거의 $276까지 거의 한 4거래일 만에 한 100% 가까운 상승을 좀 아니 100%는 아니지만 한 70% 정도 상승을 좀 보여준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도 어제 그 태양광 관련된 종목이 실제 움직인 거는 지난 목요일 정도 수준이었다고 본다라면 충분히 오늘 좀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금양 그린파워 같은 경우도 이제 지난주에 아시다시피 금요일에 시장이 상당히 안 좋았는데 종가까지 그러니까 장 막판까지 계속 저점을 낮춰가면서 하락을 했거든요. 근데 뭐 금양 그린파워 같은 경우는 개파락이 나온 다음에 추가 하락이 아니라 오히려 계속 반등을 시도하면서 오히려 시가보다 높게 마감했다는 것은 이틀 급등했는데 다음날 금요일에 개파락 나왔어도 추가 하락이 아니라 오히려 상승을 조금 더 하면서 마감했다는 것은 충분히 뭐 오늘 혹은 이번 주 기대감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지금 BHI 또한 에너지 쪽에 지금 너무 많은 집중을 받고 있고 이 두산 에너지빌리티는 또 우리 김성규 전문가님도 얘기했었고 그 지금 금요일에 엄청난 뉴스가 떴잖아요. 수주 잭팟을 터뜨려서 그 영향인지 모르겠지만 BHI도 좋은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유창희 대표님도 SMR 관련돼서는 좋게 보셨잖아요. 저도 SMR 관련해서는 계속 좋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엄청난 전기가
필요한데 이것을 담당할 수 있는 거는 뭐 SMR이라든지 이런 쪽이라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하지만 당장 SMR을 만드는데 시간이 좀 걸리다 보니까 일단 천연가스로 대체를 좀 하면서 SMR 넘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저는 뭐 원자력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BHI가 역시나 꾸준하게 상승을 이어가면서 좋은 모습 보이고 있고 그러면은 지금 26% 수익 중인데요. 네. 계속 홀딩 전략을 가시는 거죠? 네, 왜냐하면 이제 지난 3월달 고점 11,000원 정도, 19,000원을 이제 돌파를 시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신고가 패턴을 가는 것이고 또 이 자리가 작년 4월, 7월 그리고 5월, 3월달에 돌파를 못했다가 이번 돌파가 되는 거라면 본격적인 시세는 이제부터 시작이 될 수도 있다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뭐 약간 뭐 일정 부분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한 20% 정도의 이익 실현은 좀 하실 수 있겠지만 한 최소한 70~80% 비중은 조금 더 끌고 하시는 것도 전 좋은 전략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AS 할 게 많습니다. 우리 APR, 네. APR도 지금 이제 오늘 정상회담 이제 이번에 기획돼 있잖아요. 네. 이따가 이제 유창희 대표님 안 그래도 오늘 중국 관련된 이슈를 선점하셨기 때문에 그 이슈에 대해서는 이따가 좀 들어보고요. 네. APR 일단 신규 상장 네. 한 지 얼마 안 돼서 조금 걱정은 됐는데 좋습니다, 움직임. 네, 제가 그때도 이제 한 일주일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그때 약간 이제 며칠 좀 행보하고 있는데 좀 걱정할 필요 없으시다. 그러니까 급등을 좀 했었고 주가가 많이 올라왔고 행보를 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간 조정이 이루어지면 충분히 전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고 지난주 목요일에 일단은 반등이 나왔고 금요일에 상당히 좋은 상승을 보여줬어요. 미용 의료기 관련해가지고, 그러니까 화장품하고 미용 의료기기 관련해가지고 본다라면 일단은 화장품 쪽이 조금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의료기기 쪽보다는. 그리고 이제 강한 쪽이 이런 그 API라든지 뭐 제가 파마 리서치도 비슷하게 말씀드렸는데 하이브리드를 기업이라고 말하죠. 두 개를 동시에 하는 화장품도 하고 미용 의료기기도 하고. 근데 특히 APR의 미용 의료기기는 우리가 꼭 샵을 가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훨씬 더 접근성이 좀 용이하다. 그런 걸 감안한다라면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분위기라면 지난 이제 첫 이제 상장을 했을 때 한 46만 원대까지 45만 원, 46만 원대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 지금 해당 방송에서 많은 분들이 처음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렇게 매일매일 좋은 수익률도 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너무 빠르지도 않고 천천히 우상향 가는 종목들도 많이 선보이고 있으니까 소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 혼자만 수익 내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프로그램이 오래 가려면 많은 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 김성규 전문가님, 에브리봇이 의외로 선전했습니다. 네. 금요일 시장 안 좋았는데 예.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뭐 우선은 로봇 관련된 이슈도 있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우선은 지금 여기는 우선은 바닥권인 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거는 역시 이제 그 M&A 관련 이슈가 좀 있기 때문인 것도 있는데 현재 자리 보시게 되면은 윗골이 죽어서 올라갔다가 지금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좀 빠졌다 그래서 놀라실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거 이 자리는 굉장히 바닥 자리입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자. 여기에서 자 21,100원, 150원대 이 자리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떨어질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여기에서 그렇게 많이 안 떨어졌어요. 금요일에 5% 정도. 제가 24,000원대를 여전히 지지를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자리에서는 충분히 다시금 반등 들어올 수 있는 자리라고 보고 있고 오히려 여기서 반등이 들어왔을 때 이전에 있던 이 물량, 즉 거래량이 이만큼 잡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모두. 그러다 보니까 이 급등하는 그 강력한 힘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이 인수합병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 다시금 한번 또 급등할 수 있는 자리다. 그래서 조금 더 재밌게 지켜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금요일 시장에 또 특이점이 조선주들이 좀 강했습니다. 네. HD 조선해양도 한국 한 전일장 한 6% 급등을 했는데요. 네. 조선주는 여전히 조금 쉬어가는 모습 보이지만 이제 또 백고동 울릴 타이밍인가요? 네, 저는 일단은 이 조선이라는 게 그 지금 슈퍼사이클 이미 들어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10년 만에 지금 들어온 거고 거기다가 이번에 환경 이슈까지 걸렸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돼 가지고 조선들이 아마 앞으로 최소 못해도 3년 이상은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지금 이 자리는 오히려 바닥권에서부터 상승할 수 있는 자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게 되면은 그때 타이밍을 잘 잡고 들어갔죠.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그
파동을 잡고서 올라가는 자리인데 이 자리에서 계속 이렇게 지금 올라가는 자리를 잡고 있죠. 자, 그래서 현재 이제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 파동까지 지금 나와 있는 상황에서 한 번 더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한번 137,600원 선, 즉 이 자리에서 한번 쉬어갈 것이냐 이제 요게 지금 가장 큰 이슈가 되는데 이 자리에서도 충분히 위로 올라갈 여력은 제가 볼 때는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보시다시피 여기 이 자리가 굉장히 바닥권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해가지고 많은 조선 주주님들이 상당히 힘들어하셨던 게 여기에서 거의 한 72,300원까지 떨어졌던 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횡보했을 때 굉장히 힘드셨을 거예요. 여기 이 자리. 자, 이 자리가 굉장히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다시금 이제 137,800원 라인을 이제 뚫으려고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이 자리가 뚫렸다 그러면 상방은 상당히 많이 열려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 1차 목표가 184,000원 위로 더 갔다 그러면 27만 원까지도 충분히 볼 수 있는 굉장히 매력적인 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야, 그리고 이 CJ ENM이요. 네. 눈물의 여왕에 이어서 선제였고 뛰어인가요? 뛰어라는 드라마가 또 성공을 하면서 지금 실적도 그렇고 52주 신고가를 경신도 하고 요즘에 우리 어머님들이 남편분 핸드폰 이름을 선재로 바꾼다는 소문이 있을 정도로 지금 아주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데 야, CJ ENM 이제 한박 웃음인데 어떻게 이제 계속 쭉 끌고 갈 거야? 아니면 어느 정도 수익을 챙길까요? 여기서는 더 가져가셔야 됩니다. 사실은 지금의 이제 CJ ENM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중개권 관련된 거는 좀 더 모멘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고 특히나 지금 여기에서 이제 이번에 드라마에서 이 폭발적인 힘이 나왔기 때문에 드라마 이후에 이 부분 두 번째가 이제 약간 조정받을 수 있는 참 영화 빼고 다 잘하는 CNM인데 참 이 영화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 이번에는 그래도 좀 절치부심하고 상당히 괜찮은 역량을 발휘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또 지금 중국과 관계 특히 이제 우리 주말에 중국하고 이제 어느 정도 얘기했고 또 삼성전자도 있었지만은 여기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삼성전자와 그다음에 리창 총리가 어제 만난 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중국과 관계가 상당히 많이 바뀔 거라고 보고 있으니까 요 점도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 두 분의 전문가님이 하도 좋은 종목을 미리 선점을 해놓으셔갖고 오늘 해야 될 게 너무 많네요. AS 기분 좋습니다. 할 얘기가 많아서. 자, 두산 에너지빌리티가 금요일에 일을 냈죠. 지금 7년 동안 우리 원전이 조금 숨죽이고 있었죠. 잃어버린 7년이 지나고 드디어 지금 잭팟을 터뜨렸습니다. 두산 에너지빌리티가 어마어마한 수주 금액이던데요. 이걸로 인해서 근데 움직임은 별로 없었어요. 네. 오늘 좀 기대가 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오늘은 상당히 좀 기대를 해도 괜찮을 것 같긴 하고요. 지금 여기 자리가 어제 금요일장 같은 경우에 빠져가지고 아래 꼬리를 줬으면서도 지금 당겨 올렸죠. 그러면서 이제 상승해서 마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사실은 이제 많은 분들이 봤을 때는 여기가 저항대가 아니냐, 즉 18,520원이 저항대가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여기 이 자리는 제가 봤을 때 저항대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자리라고 저는 보고 있고 저항대 넘어갔을 경우 일단 1차 목표가 22,990원 여기까지 또 올라가고 위로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6,900원까지 2차 볼 수 있고 지금 여기서 제가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를 특히 중요하게 보는 게 말씀드렸지만은 원전만 하는 게 아니라 플랜트부터 시작해가지고서 그다음에 담수화 발전, 즉 IWPP라는 것까지도 하는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앞으로 추후 중동에서의 그 수요를 봤을 때는 좀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이슈 함께 좀 살펴봤고요. 먼저 넘어가기 전에 질문 한 가지만 좀 더 드려볼게요. 김성규 전문가님한테 한번 드려볼 텐데요. 엔비디아가 다우지수에 편입될 수 있다라는 기사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액분 이후에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지금 24일 기준으로 봤을 때 시총이 아마존과 테슬라를 합친 것보다도 넘어섰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거든요. 이 소식이 의미하는 바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엔비디아가 넘어갔다라면은 지금 현재 이 시총이 일단 1000비디아로 갔으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는 AI에 관련된 것들을 쿠다 기반으로 해서 즉 그동안에 GPU의 GPU 아키텍처 기반으로 해가지고 가던 그것들을 이제는 굳혔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단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엔비디아는 늘 말씀드렸지만 발열이 가장 큰 이슈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현재 여기 엔비디아 지금 자리 주가 보시게 되면 이틀 연속해서 이 적이 나온 그것도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해서 갭 상승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제일 핵심, 자, HBM4로 갔을 때 문제가 이제 등장하기 시작할 겁니다. 제가 볼 때. HBM3는 사실은 메모리하고 그다음에 GPU가 별도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HBM4로 들어가면은 GPU 위에다가 이제 메모리가 올라가는 그런 구조로 이제 바뀌거든요. 그때는 보드가. 그럼 이렇게 올라갔을 때 6세대 HBM이 과연 유리 기판만 가지고서 발열을 관리를 할 수 있느냐가 가장 큰 핵심 이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현재 패키징 부분에서 특히 이제 삼성전자가 어제 금요일에 급락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게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이제 조금 그 품질 관리 부분에서의 문제다라고 얘기한 사람들도 있지만은 제가 봤을 때 요거는 그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그 이 보드 있죠. 이 보드가 가지고 있는 특성,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 가지고서 발열을 어떤 식으로 잡아주느냐의 문제인데 당연히 SK 하이닉스가 그런 얘기들을 공유할 리는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사실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러면 요거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서 과연 조절을 하느냐의 이슈니까 로이터의 말을 100% 믿을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삼성전자 말을 100% 믿기도 지금은 조금 어려운 상태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따라서 그 엔비디아하고 삼성전자를 엮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이슈는 뭐냐면요. 결국은 HBM에서 과연 발열을 누가 더 잘 잡느냐가 앞으로의 주제가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던 로이터 보도까지 함께 좀 짚어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로이터 보도의 취재원이 전직 삼성전자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연구직 직원들이라고 해서 이에 대한 신뢰성이 조금 더 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어떤 이슈 주목해보면 좋을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네, 우리 유창희 대표님은 엔터주 준비해 주셨습니다.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고요. 김성규 전문가님은 다시 시작되는 글로벌 SMR 이슈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먼저 우리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 첫 번째 이슈 들여다보겠습니다. 엔터주 준비해 주셨습니다. 오늘 일정상 한중일 정상회담도 준비가 되고 있어서 이 자리에서도 한번 시세를 좀 기대해 볼 수도 있을까요? 충분히 일단 한번 나오긴 했어요. 지난주 목요일에 관련된 기업들이 좀 급등을 하면서 좀 기대감이 나왔는데 사실은 최근 몇 년 사이에 중국 그 정치권의 흐름을 본다라면 국내에 상당히 유화적인 제스처를 많이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보다는 상당히 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했었죠. 왜냐하면 미국 중심으로 공급망이 좀 재편되면서 중국이 조금 소외받는 분위기다 보니까 좀 우리나라를 조금 우군으로 좀 만들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다라고 보고 있고 최근에도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어떤 기대감을 좀 가져갈 수 있는 게 중국 경기 부양을 공격적으로 한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최근 2달 정도 주가 흐름만 본다라면 중국이 탑입니다. 중국의 주가 상승률이 뭐 홍콩이라든지 중국 본토 증시가 20% 이상 상승을 했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국 증시 좀 싸다라는 인식이 좀 있는 게 엄청난 경기 부양을 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조금은 경기가 상당히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중국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화장품, 뭐 미용, 의료기기 관련된 기업들이 좋은 흐름을 보여준 것도 그런 영향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이제 공연 쪽, 특히 이제 컨텐츠 쪽을 본다라면 알게 모르게 조금 긍정적인 이슈들이 좀 몇 번 있었습니다. 우리가 뉴스로는 자주 접하신 분들이 없었겠지만 조수미 씨가 제 몇 년 만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지난 5월 달에 공연을 했거든요. 그 5월 초에 제가 공연한 걸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오래간만에 공연을 했다. 이것을 허가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그때 제가 원래 엔터주라는 말씀드리려고 했다가 그 이후에 후속적인 조치가 없어서 조금은 한 발 미뤘었는데 그 이후에 보면은 이제 최근에 공연 허가 이슈가 좀 있었죠. 그런 것들이 꾸준히 국내 아티스트들의 공연이 이제 공식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기대감들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게임 컨텐츠 관련해서도 어떤 파노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계속 좀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이제 지금 보면은 주요 게임 업체들이 신작 출시를 하기도 했고 준비를 좀 하고 있는데 우리가 뭐 옛날 게임 파노 받는 게 중요할까요? 지금
이제 막 출시하는 게임들의 판호받는 게 중요할까요? 지금 출시하는 게임들의 판호가 우리가 예상대로 계획대로 이루어지는지가 더 중요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컨텐츠 관련해서 어떤 기대감들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거기다 이제 이번에 4년 5개월 만에 한중일 정상회담을 하죠. 그래서 여기서 어떤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어저께 밤에, 그러니까 오후에 나온 속보를 본다면 중국 FTA 2단계 협상 개시를 좀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문화, 관광, 법률 부분을 개방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상당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법률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문화라든지 관광은 조금 앞서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관광도 어떤 관광이냐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지난 2016년 우리가 사드를 박근혜 정부에서 배치하고 나서 진짜 상당히 중국에서 우리나라를 배타적으로 좀 안 좋게 서로 관계가 안 좋았었던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치적인 부분 지형의 변화로 인해서 조금 변화가 계속 있었고, 이번에 한중일 정상회담을 통해 가지고 조금 더 발전되는 흐름들을 보여준다라면 좀 관련된 기업들 좀 꾸준히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활동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 또 최근에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인기를 끌었었던 드라마들이 중국에서 이제 방영을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라면 엔터주들 지금 상당히 좋은 뉴스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주가는 어느 정도 이제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좀 바닥을 다지고 있는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에 대한 어떤 관심도 가져갈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한중일 정상회담 그러면서 후속 조치 이런 것들이 좀 빠르게 진행된다라면 이번 주에도 좀 이슈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엔터주 전반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럼 대표님, 대장주로 어떤 종목을 두고 이 종목의 흐름을 좀 따라가 보면 좋을까요? 솔직히 엔터주는 누가 대장이라 말하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어쨌든 실적이 안 좋아서 다들 조금 주가 흐름이 나빴고, 그리고 또 좀 하이브 이슈로 인해 가지고 좀 부정적인 좀 인식이 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뭐 맞다, 틀리다 이런 걸 떠나서 거기다가 또 뭐 안 좋은 좀 이슈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먼저 치고 움직이는 기업이 대장주다. 그래서 일단 지난주 금요일에 한번 움직임이 나오긴 했어요. 목요일이죠. 목요일에 한번 움직임이 나오긴 했는데, 그건 이제 단발적인 이슈로 끝나는 것인지 이게 추세를 전환시키는 것의 어떤 시작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먼저 움직이는 기업이 중요하다 생각하고 있고요. 게임 쪽은 저는 좀 대장주는 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넷마블, 그리고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인도 시장에서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중국에서 계속 뭐 약간 할만하면 또 안 좋은 뉴스 나오고 할만하면 안 좋은 뉴스가 나왔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만약에 이런 것들이 조금 완화되는 흐름들이 어떤 기대가 된다라면 크래프톤이 이 횡보세 상단을 돌파를 계속 시도하고 있다가 못하고 있었는데, 이런 이슈들이 충분히 상단 돌파를 이루어질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넷마블 같은 경우도 차트 한번 잠깐 본다라면 제가 그때 이제 추천해드린 가격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에요. 이제 계속해서 지금 85,000원, 84,000원대에서 지금 지난 11월, 작년 11월부터 지긋지긋한 박스권 상단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뭔가를 좀 힘을 좀 모으고 있다는 걸 감안한다라면 이번 한중일 정상회담 이런 부분들이 좋은 흐름들을 보여준다라면 충분히 좋은 주가 흐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엔터 안에서는 이제부터 어떤 종목이 빠르게 움직이는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게임 쪽에서는 넷마블과 크래프톤 조금 더 자세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대표님, 중간에 지금 실적 이야기가 잠깐 나왔어서 엔터주를 봤을 때 JYP 엔터는 실적 잘 안 나오면서 52주 신저가를 찍었고, 하이브는 내홍으로 인해서 지금 한 달 만에 따져봤을 때 주가가 한 21% 정도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반면에 의외로 큐브 엔터가 굉장히 선방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주가
투자 종목별로 좀 차이가 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봐야 될까요? 실적일까요? 그렇죠. 저는 뭐 약간 실적적인 측면이 좀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하지만 또 큐브엔트가 그렇다고 해서 최근 주가가 좋은 건 아니에요. 계속해서 좀 부진한 흐름들을 좀 보여줬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실적적인 측면이 중요하다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는 뭐 이따가도 말씀드릴 거지만 사실은 중국에서 우리나라 주요 아티스트들의 활동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근데 활동이 있었던 사람들의 그 공통된 사항은 뭐였냐면 한국계 사람인데 국적이 미국 국적인 사람들이 상당히 중국에서 활동하는데 제약이 좀 적었다라고 합니다. 뭐 티파니 씨라든지 박재범 씨라든지 맞나요? 하여튼 뭐 이런 분들이 한국계 사람인데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이슈가 된다라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좀 통해진다라면 아무래도 아티스트 중에서 좀 미국 국적을 가진 한국계의 미국 국적을 가진 그 연예인, 아티스트들이 많은 쪽이 조금 더 중국 활동을 했을 때, 중국 진출을 했을 때 조금 더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거에 맞춰가지고 좀 찾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원래는 예전에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앨범 판매라든지 이런 거에 이제 가장 큰 시장이 중국이었습니다. 근데 중국이 좀 꺾이면서 일본이라든지, 일본은 독보적이었고요. 그러면 이제 북미 쪽으로 좀 넘어갔었던 것인데, 아무래도 이제 중국에서 이런 부분들이 개방이 조금 이제 된다라면 충분히 중국에서 좀 북미라든지 일본에서 성공한 그룹이 중국에 바로 또 성공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막았다고 해도 다 유튜브나 이런 걸 다 보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주가에는 긍정적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저 한 가지 궁금한 게 엔터주도 물론 좋을 것 네. 같은데 저는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일단은 중국 관련돼서 이슈가 났을 때 어쨌든 예전을 보면 화장품주가 일단 1순위였잖아요. 네. 근데 우리 유창희 대표님이 엔터주를 콕 집으신 이유가 혹시 바닥이라서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것 같아서 그런 걸까요? 저는 그것도 일부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사실은 화장품주들이 처음 이슈가 나왔었던 것은 3월 말 4월 초였어요. 그때 이슈가 나온 게 중국 관광객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1월달 기준이죠. 1월달 기준을 봤을 때 작년 1월달 대비해서 한 100% 이상 그 10배 가까이 늘어났다고 하면서 화장품들이 한번 움직였었는데, 그때는 사실은 그냥 좀 생뚱맞은 감이 있었어요. 갑자기 중국 관광객이 늘어났다고 화장품주들이 오르나 했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한 달 정도 지나고 나서 발표한 실적들을 보니까 너무 좋게 나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인바운드 고객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 또 중국 경기도 회복되고 있다고 하면서 최근 2, 3주 동안 보면 제일 좋은 수익률을 보여줬던 건 사실은 전력 인프라보다는 중국 소비주, 화장품주들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엔터주들도 처음에는 생뚱맞은 자리에서 이슈로 올라온다고 치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기대감들이 만들어진다라면 충분히 6월, 7월, 8월 달에 영향을 받으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시작점도 될 수 있다 생각하고 있어서 좀 관심을 보일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가 주가가 어느 정도 이제 바닥권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인 악재는 없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좀 개선될 수 있는 부분들에 좀 시장이 좀 관심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로 엔터주 함께 살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주제 함께 김성규 전문가님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글로벌 SMR 이슈가 다시 한번 시작되고 있다라는 부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산 수주 잭팟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서 흐름 좀 괜찮고 분위기도 괜찮은 것 같은데요. 좀 더 잘 갈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우선 봤을 때 두산 에너빌리티 관련된 게 가장 크다고 볼 수가 있고요. 지난주에 주말에 나온 게 이제 뉴스케일 파워하고 해서 그 2조 원 규모의 SMR 부품들, 특히 이제 주기라고 부르는 상당히 중요한 부품들을 이제 납품을 하게 됐다라는 게 지금 현재 그 기사로 나와 있고, 그다음에 뉴스케일 파워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해서 370억 달러 규모의 SMR 사업을 지금부터 본격 시동을 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두산 에너빌리티만 걸려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관련돼 있는 다른 종목들도 같이 급등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뭐 몇 개 종목 같은 경우는 이미 그 전부터 조금 급등 나왔던 부분들도 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외에도 또 지금 테라파워라고 해서 빌 게이츠가 따로
투자를 해서 새로 설립한 스타트업이 있죠. 요것도 6월 되면은 와이오밍에다가 즉 상당히 깡촌입니다. 사람 별로 없는 동네인데 거기다가 드디어 최초로 SMR을 여기다 착공을 들어간다. 그래서 원래는 올해에 다 지금 해서 완성을 했어야 되는데 약간 딜레이가 됐었던 부분이 있죠. 그래서 2026년에서 27년 이전까지는 충분히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성과가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히 SMR에 대해서 이제 상업용 그 SMR이 드디어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봤을 때 우리가 또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에서 이제 우주청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주청이 나온 다음에는 관련 업무를 우주 관련된 것들은 다 이관을 하고 새롭게 다 지금 재편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과학기술부에서 지금 현재 핵심으로 잡고 있는 그 전체적인 그 연구 과제들이 전체적으로는 미래 에너지 쪽을 중심으로 해서 개편이 되어 있는데 특히 이제 수소라든가 아니면은 지금 말씀드렸던 원전 그 중에서도 SMR 관련해 가지고 훨씬 더 많은 그 좀 역량을 집중해주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연구 개발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연구 협력팀이라든가 이런 그 미래 에너지 환경 기술 쪽을 해가지고 좀 더 강화를 시켰고 그래서 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금 이 전체적인 것들을 봤을 때 앞으로 에너지가 우리가 이제 차세대로 추구할 먹거리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좀 더 정부 주도형으로 뭔가를 진행을 할 것이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앞으로 봤을 때 여기에 대한 우리 정부 주도형 SMR 사업 같은 것도 좀 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요것도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걸 보면은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는 세계 최초로 상업용 SMR을 이제는 가동하는 게 거의 임박했다라고 지금 이렇게 기사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SMR이라는 게 단순하게 뭐 미국이나 우리나라 아니면 서방권만이 아니라 이제는 중국이나 러시아도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서 어느 정도 이 글로벌 원전을 진행한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경쟁이 상당히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SMR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1000메가나 혹은 1400메가와트 정도 되는 이런 대형 원전이 아니라 이게 한 300에서 500메가와트 사이 정도 되는 즉 중소형의 그 원자로를 이 물을 끼지 않고 쉽게 얘기해서 이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 같은 경우는 큰 강이라든가 아니면은 바다를 끼고서 이렇게 짓는 게 기본적인 그 원리 기본적인 냉각 그 수단이었거든요. 지금까지는 그래 왔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아니라 그 다른 방식으로 해가지고서 냉각을 시켜서 이게 어느 정도는 강이나 이런 것들을 끼지 않더라도 즉 지형의 제약을 받지 않고 그래도 그거에 받지 않는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완화된 상태에서 지을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변형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주제 함께 좀 살펴보고 있고요. 말씀 중에 시골이라는 표현으로 정정 한번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님 이번 주쯤에 정부에서 제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초안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 발표할 것이다라는 예정이 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같이 SMR에 대한 내용이 좀 담기게 될지도 궁금하고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좀 시세를 낼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을까요? SMR은 지금 현재 국가주도형으로 해서 SMR이 나올 것이라고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 11차 전기본에 충분히 그 반영이 될 확률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차 전기본에서 얘기하지 못했던 부분, 그 중에서 이제 원자력 발전소 같은 경우는 한 기만 추가 증설을 하기로 일단 거기에 결정이 돼 있었거든요. 10차에서는. 그런데 11차가 되면 여기에서 과연 이제 SMR 쪽으로 더 퍼질 것이냐, 아니면은 여기에서 그냥 일반적인 그 원전 기존에 있던 것들을 그냥 가동하되 거기서 수명 연장해서 더 들어가고 그다음에 고준위 방패장을 어떤 식으로 유지할 것이냐, 이게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특히 중요한 게 이제 28일 되면은 이번에 그 21대 국회에서 마지막으로 얘기할 때 그 2031년 이전에 고준위 방패장, 정확히 얘기하면은 그 사용 후 핵 연료봉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과연 이제 담을 수 있는 핵 폐기물 처리장을 이제는 그 법안을 통과를 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상당히 조금 그
약간 양보하는 부분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패장하고 여기에 원전에 대해서는 좀 더 해줄 테니 그 대신에 거기에 대한 딜을 하는 조건으로 풍력 관련돼서 특히 해상풍력 관련된 특별법을 거기다가 추가하는 쪽으로 해서 지금 상당히 이게 이 부분이 아마 11차 정기본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제가 볼 때 SMR도 분명히 들어가긴 하겠지만 현재 상태에서 전기본보다는 오히려 지금 현재 그 방금 나왔던 여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쪽 관련돼 있는 쪽이 좀 더 많은 변화를 가지지 않을까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그 안에 포함이 될 수 있을지 내용을 조금 더 보셔야 될 것 같고요. SMR 기술 같은 경우에는 대형 원전에 비해서 일단 규모가 작다라는 장점을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장점이 많은 것에 비해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핵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대형 원전에 대비해서 더 적게 나온다. 이런 부분이 사실 검증이 아직 안 된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시는지 궁금하고 안정성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실까요? 두 가지를 질문하신 거니까 첫 번째는 그러니까 이 폐기물에 관한 이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안전성에 대한 이야기인데 폐기물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기본적으로 그 SMR은 기본적으로 한번 그 연료를 주입을 하고 나면은 최소 25년, 길게는 100년까지 그 상태에서 계속해가지고서는 분열을 거듭하는 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한번 일단 연료를 주입하면은 장기간 동안 열지 않고 그대로 폐쇄된 상태로 가동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은 오히려 안정성, 이 폐기물 관련된 이슈는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최악의 경우에는 아예 그 지역 자체를 그냥 거기를 그냥 밀봉하고서는 이제 거기를 폐쇄해버리면은 그 지역만 폐쇄하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 현재 그다음에 안정성에 대한 것이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 냉각 이슈였거든요. 그랬는데 냉각에 관련된 것들은 지금 현재 소디움 그러니까 나트륨 냉각 방식을 이용해가지고 가는 것을 지금 현재 거의 확정을 졌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 가지고서 기존에는 그 해수를 유입해 가지고서는 해수로 냉각을 시키던 방식이 아니라 이제는 그 소디움 냉각을 통해 가지고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진행을 할 것이다라는 게 이제는 기술이 좀 잡혔다라고 저는 일단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SMR에 있어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걸림돌이죠. 핵 폐기물과 안정성에 대한 부분까지 함께 좀 짚어봤습니다. 자, 그럼 어떤 종목에 주목해보면 좋을지 승부주도 함께 확인하러 가보시죠. 네, 이어서 오늘의 승부주들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께서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는지 먼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우리 유창희 대표님은 SM, 그리고 김성규 전문가님은 한전기술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먼저 우리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 SM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주 중에서는 대장주로 네. 꼽기가 좀 어렵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은 네. 또 SM이 승부주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SM은 어느 정도 이제 불확실성이 저는 어느 정도 선반영됐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카카오 엔터고의 어떤 합병 이슈가 좀 있었던 것들이 좀 안 좋게 흘러나갔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마무리되었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주요 엔터사들 대비해서 불확실성이 없다. 상당히 좀 안정적인 흐름들이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에스파 첫 정규 앨범 판매가 상당히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 기대감 가져갈 수 있고 NCT 위시의 성공적인 데뷔, NCT 뭐 127 그리고 NCT U 사실 저 NCT는 잘 몰라요. 제가 뭐 좀 더 이런 걸 좀 더 잘 들어야 되는데 나이가 있다 보니까. 근데 이제 NCT 멤버 중에서 자니 씨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계 미국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에서 상당히 활동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본다라면 충분히 SM을 좀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에스파, 라이즈 등 주요 아티스트들이 이제 활동을 합니다. 이제 에스파 이제 복귀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신곡이 나오는 부분들, 그러면서 또 중국 한알령이 해제가 되는 부분들이 해제가 될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새로운 어떤 앨범 판매 증가라든지 공연, 기획 이런 것들이
전 충분히 주가를 좀 이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흐름을 본다라면 이미 SM 같은 경우는 1월 달쯤에 그 8만 원대까지 하락을 했었죠. 그럼 이때 조금 이슈가 있었던 게 이제 그 카카오 엔터하고 합병 뭐 이슈들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어떤 별다른 뭐 문제는 없고요. 그리고 어쨌든 공식적으로 그룹 합병이 좀 잘 마무리된 측면이 좀 있어요. 그러면서 한 4개월, 5개월 정도 추가적인 하락이 아니라 옆으로 행보를 하면서 이동평균선 수렴을 잘 했다라고 보고 있어요. 뭐 이게 어느 정도 바닥이 좀 확인된 거면 사실은 작년 11월, 12월 주가서부터 감안했을 때 한 6, 7개월 정도 바닥을 어느 정도 체크가 됐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번에 어떤 한한령 해지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간다라면 지난주 목요일에 한 10% 정도, 한 11%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 좀 쉬어줬기 때문에 여기서 2차 상승을 보여준다라면 제가 보기엔 충분히 한 11만 원대까지 어떤 상승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정말 추세가 전환되는 거면 저는 대형 기획사 중에서는 SM을 탑픽 기업으로 좀 꼽고 있기 때문에 계속 좀 끌고 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만 3천 원이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저는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승부주 확인해 봤습니다. SM이었고요. 목표가 11만 원, 손절가 8만 3천 원 이탈하는지 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두 번째 승부주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MR 관련해서 오늘 한전기술 꼽아주셨는데 어떤 전략 함께 세워갈까요? 네, 그 한전기술, 전력설비, 그 다음에 원전 관련돼 있는 원전에 관련된 시공 관리라 그러죠. CM, 즉 컨스트럭션 매니지먼트 관련 업체라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원전 전력설비나 시공 관리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봤을 때는 그 체코 원전 관련된 수주, 그 다음에 지금 여기 SMR 관련된 모멘텀이 증폭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지금 봤을 때는 이 뉴스킬 파워 쪽하고도 상당히 좀 연결이 많이 되어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한전기술 오늘 상당히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순환자원센터하고 협약을 해가지고서 여기에 대한 순환경제, 쉽게 얘기해서 재활용이죠. 그 자원 재활용 이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ESG를 좀 더 강화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글로벌 이슈가 나왔을 경우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점수를 받고 수주를 많이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54,200원대에서 지금 지지를 바꿔서 쭉 올라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 모습은 사실 보면 어떻게 보면은 그 두산에너빌리티하고 상당히 주가 차트 흐름이 좀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초가 들어가셨을 경우에 어느 정도 상승을 했다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현재 목표가 일단 첫 번째 8만 1,000원대까지 저는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8만 1,000원대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자리이고, 그럼 여기에서 이제 지금 현재 있는 기존의 저항대 7만 5,000원대는 충분히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 위에서 어느 정도 더 갈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이 자리를 지켜보시면 되겠고요. 손절가는 여기서는 64,000원 조금 짜게 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내려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요, 사실 그 어느 정도는 그 기대감에 의해 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떨어졌을 경우에는 기존의 저점이 54,200원대까지 한 번 더 바닥을 잡고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64,100원에 64,000원대에서 한번 손절하고 오히려 저점에서 잡고 올라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승부주들도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한전기술이었고요. 체코 원전 수주 그리고 SMR 모멘텀 같이 안고 있습니다. 특히 체코 원전 수주 같은 경우에는 6월 달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알려져 있으니까요. 이에 대한 모멘텀도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오늘장 안에서의 목표가를 좀 열어보자면 8만 1,000원까지 그리고 손절가는 6만 4,000원 라인대 이탈하는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승부주 확인해 봤고요. 오늘 하루 동안 얼마나 수익률을 냈는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오늘장 내일장 2부를 통해서 확인 가능하니까요. 이 부분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마치기 전에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 한한령 해제 기대감 속에 엔터주 주목해보자라는 부분 짚어봤고요. 김성규 전문가님과 함께 글로벌 SMR 이슈 다시 체크해보자라는 내용 함께 이야기해봤습니다. 오늘의 승부주로는 SM 그리고 한전기술 꼽아주셨습니다.
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증시 9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